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김관훈의 보이는 오디오북.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아빠, 제게 부자가 되는 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석간신문을 내려놓았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거니? 왜냐하면 오늘 지미 엄마가 새로 산 캐딜락을 몰고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해변 별장에 간다고 했어요. 지미가 친구 3명을 데리고 가는데 마이크와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이라서 초대하지 않는 거래요. 정말 그랬어? 아버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예, 그랬어요. 내가 풀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묵묵히 머리를 젓고는 콧잔등 위로 안경을 축혀 올렸다. 그러고는 다시 신문을 읽었다. 나는 선체로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때는 1956년이었고 나는 9살이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나는 부자들의 자녀가 다니는 공립학교에 다녔다. 우리가 살던 곳은 사탕수수 농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그 대규모 농장의 관리인과 의사, 사업가, 은행가 같은 부유한 사람들은 이 6년제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다. 그 아이들은 졸업 후 대개 사립 중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우리 가족이 부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거리의 한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그 거리의 건너편에 살았더라면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다니는 다른 학교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 아이들과 나는 6학년을 마치면 공립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그들과 나는 사립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생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들아,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글쎄, 내가 잘 생각해 보려무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그렇게밖에는 말해줄 게 없구나. 혹은 나는 답을 모르니 곤란한 질문하지 마라. 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파트너를 만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일 친한 친구인 마이크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얘기했다. 내가 아는 한 이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은 마이크와 나였다. 마이크 역시 운명의 장난으로 이 학교에 들어왔다. 누군가가 그려놓은 학군 때문에 우리가 부자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지만 가난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아이들이 늘 새 야구 글러브와 새 자전거, 그 밖에 온갖 새 것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은 뒷받침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내 스스로 일을 해서 얻도록 해라. 갖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9살 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마이크가 물었다. 나도 잘 몰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 나랑 파트너가 되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그 토요일 아침에 마이크는 내 최초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우리는 오전 내내 머리를 쥐어짜며 돈 벌 방법을 궁리했다. 중간중간 우리는 그 잘난 애들이 지민의 해변 별장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있을지 상상해 보기도 했다. 마음이 조금 쓰라렸지만 그 쓰라림은 약이 되었다. 그 때문에 계속해서 돈 버는 방법을 연구했기에 하는 말이다. 마침내 그날 오후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마이크가 어떤 과학책에서 읽고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다. 우리는 흥분에 들떠 악수를 나누었다. 이제 진정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몇 주 동안 마이크와 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낯선 치약 튜브를 모아서 저희에게 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웃으면서 동의했다. 몇몇 어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업 기밀이거든요. 어머니가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몇 주가 지나갔다. 우리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세탁기 근처에 자재를 모아놓은 장소를 마련했다. 한때 케첩병들이 들어있던 갈색 마분지 상자 속에 닷슨
치약 튜브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막아섰다. 이웃들의 더럽고 찌그러진 치약 튜브들이 쌓이는 모습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사업 기밀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 말아라.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전부 갖다 버릴 테니까. 마이크와 나는 두 손 모아 싹싹 빌었다. 곧 충분한 자재가 모일 거고 그러면 바로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 설명했다. 이제 두세 집에서만 튜브가 나오면 준비 완료라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저녁 생산 개시 일자가 앞당겨졌고 압력도 가중되었다. 나의 첫 번째 파트너십이 바로 우리 어머니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마이크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쥐과 의사도 양치질을 자주 할 것을 권장하니 빨리빨리 치약을 다 써버리라고 재촉했다. 나는 생산 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친구 한 분과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9살짜리 꼬맹이 둘이 진입로에서 생산 라인을 최대 속도로 가동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여기저기에 하얀 가루가 널려 있었다. 긴 탁자 위에는 학교에서 가져온 작은 우유팩들이 놓여 있었고 우리 가족의 일본식 화로가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를 진입로 입구에 세워놓고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차고로 가는 길이 생산 라인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친구분은 가까이 다가와서 숯불에 올려놓은 쇠난비 속에서 치약 튜브들이 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에는 치약 튜브가 플라스틱이 아닌 납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먼저 칠을 태워 없앤 후 튜브를 새냄비에 차례로 넣었다. 튜브들은 녹아서 용액이 되었고 우리는 냄비 집게로 냄비를 들어 올려 납 용액을 우유팩 상단의 작은 구멍으로 부었다. 우유팩 속에는 스코틀이 들어 있었다. 우리의 생산 라인 주변은 마치 눈폭탄이라도 맞은 듯 보였다. 내가 급히 서두르다가 섞고 분말 봉지를 발로 찼기 때문이었다. 우유팩은 스코틀의 외부 용기 역할을 했다. 아버지와 친구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스코틀 상단의 구멍에 용액을 부어 넣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조심해라,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올려다 보지도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마침내 작업이 끝난 후 나는 새 냄비들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버지가 걱정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얘기하신 일을 하는 중이에요. 우린 곧 부자가 될 거예요. 맞아요. 마이크가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동업자예요. 그런데 그 틀 속에 든 게 뭐니? 아버지가 물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답했다. 아주 멋진 제품이 나올 거예요. 내가 작은 망치로 접합 부분을 두드려 입방체를 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스코틀의 윗부분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납으로 된 니켈 하나가 떨어졌다. 오 이런! 아버지가 말했다. 납으로 니켈을 만들고 있었구나. 맞아요. 아버지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친구분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바로 앞에서 두 소년이 한 상자 분량의 낯선 치약 튜브와 화로를 놓고 하얀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돈을 만들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내려놓고 현관 계단에 앉아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 아버지는 미소 띤 얼굴로 위조라는 단어의 뜻을 차분히 설명했다. 우리의 꿈은 무너졌다. 그럼 이게 불법이란 말인가요?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 아버지의 친구분이 말했다. 그쪽 방면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아버지가 친구분을 노려보았다. 그래 불법이란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멋진 독창성과 아이디어를 보여주었구나. 그런 점은 살려나가는 게 좋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실망한 마이크와 나는 20분쯤 말없이 앉아있다가 어지럽혀진 현장을 치우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업은 그렇게 첫날에 끝나고 말았다. 분말을 썰면서 나는 마이크를 쳐다보며 말했다. 지미와 걔네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가난해. 아버지가 막 자리를 떠려 하자 그 말을 들었다. 얘들아, 너희들은 포기할 때만 가난한 거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인가를 실행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언가를 직접 행동에 옮겼지. 그런 너희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구나. 다시 얘기하마.
그런 점은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라. 마이크와 나는 묵묵히 서 있었다. 다 좋은 말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그건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지. 학교 교사는 부자가 되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단다. 그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지. 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나도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단다. 마이크와 나는 몸을 돌려 계속 작업장을 치웠다. 좋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에게 묻지 말고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렴. 우리 아빠요? 마이크가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래 너희 아버지.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같은 은행과 거래하는데 그곳 담당자가 너희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더구나. 너희 아버지가 돈 버는 법을 잘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단다. 우리 아빠가요? 마이크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다시 물었다. 우리는 부잣집 애들처럼 근사한 자동차와 멋진 집 같은 게 없는데요. 근사한 자동차와 멋진 집이 있다고 반드시 부자이거나 돈 버는 법을 아는 것은 아니란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지미의 아버지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한단다. 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그분은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나는 정부를 위해 일을 하는 거지. 그 캐딜락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야. 하지만 그 회사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지미 아버지는 곧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단다. 하지만 마이크의 아버지는 다르지. 내 아버지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몇 년만 있으면 아주 큰 부자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마이크와 나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운 활력으로 망해버린 첫 사업이 야기한 아수라장을 말끔히 청소해 나갔다. 그 와중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마이크의 아버지와 얘기할지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마이크의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종종 집에 늦게 돌아온다는 점이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창고와 건설회사, 일련의 상점들, 그리고 3개의 레스토랑을 갖고 있었다. 그분이 늦는 것은 레스토랑 때문이었다. 청소를 마친 후 마이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마이크는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볼 작정이었다. 늦은 시간이라도 자기 아버지와 얘기하는 즉시 내게 전화를 하겠다고 마이크가 약속했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저녁 8시 반이었다. 알았어. 내가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우리 둘을 만나주기로 한 것이다. 토요일 아침 7시 30분 나는 버스를 타고 마을의 가난한 지역으로 향했다.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다. 마이크와 나는 그날 아침 8시에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벌써 1시간도 넘게 일을 하고 계셨다. 그분 회사의 건설 현장 감독이 픽업 트럭을 타고 막 날 때 나는 그 작고 소박하지만 깔끔한 집으로 들어섰다. 마이크가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아빤 통화 중이셔. 우리에게 뒷문 쪽 베란다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 마이크가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오래된 집의 문지방을 넘을 때 낡은 목재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문 안쪽으로 값싼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양탄자는 그 바닥이 견뎌낸 무수한 발자국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용도일 것 같았다. 깨끗하기는 했지만 바꿀 때가 된 양탄자였다. 나는 갑갑함을 느끼며 좁은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낡고 캐캐묵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그 소파에는 여자 2분이 앉아 있었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였다. 그분들 맞은편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카키색 작업복은 다림질이 잘 되어 있긴 했지만 풀을 먹이지는 않았다. 번들거리는 작업 부츠를 신은 그는 우리 아버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다. 그들은 뒷문 쪽으로 걸어가는 마이크와 나에게 웃음을 지었다. 나는 수줍은 미소로 답했다. 저분들은 누구야? 내가 물었다. 우리 아빠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야. 남자분은 아버지의 창고를 관리하고 여자분들은 아빠 레스토랑을 관리하지. 그리고 아까 내가 올 때 본 그 현장 감독 아저씨는 여기서 80km쯤 떨어진 곳에서 도로 건설을 감독하고 있어. 그분 말고 주택 건설을 감독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네가 오기 전에 벌써 떠났지. 너희 아빠는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 내가 물었다. 늘 그렇진 않지만 그럴 때가 많아. 마이크가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내 옆에 앉았다. 아빠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 마이크가 말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던. 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다는 표정만 지으셨는데 그러시곤 우리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하셨어.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를 뒤로 젖혀 등받이가 벽에 닿게 했다. 그렇게 의자의 뒷자리에 체중을 싣고 앉았다. 마이크도 나를 따라했다. 그 제안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니? 내가 물었다. 아니,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그때 갑자기 마이크의 아버지가 삐걱거리는 방충망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왔다. 마이크와 나는 벌떡 일어섰다.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놀랐기 때문이었다. 준비됐니 꼬마들?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렇게 물으면서 의자를 당겨 우리 쪽을 향해 앉았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기댄 의자를 당겨 마주보고 앉았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키가 180cm 이상인 데다가 몸무게도 90kg이 넘어 보였다. 우리 아버지는 마이크의 아버지보다 키가 컸으며 몸무게는 비슷했고 나이는 5살 많았다. 두 분은 외모는 비슷했지만 인종상으로는 같지 않았다. 아마 기운이 넘친다는 점은 비슷했을 것이다. 마이크가 그러던데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내 말이 맞니 로버트?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왠지 조금 두려움이 일었다. 그분의 말과 미소 뒤로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난 너희들을 가르치겠지만 교실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가르치지 않겠다. 너희들이 일을 해야 내가 더 빨리 가르칠 수 있고 너희들이 학교에서처럼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내 제안이다. 어때? 해볼 테냐 말 테냐?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안 돼. 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부터 결정해라. 나는 할 일이 무척 많아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낭비할 수 없어. 단호하게 결심하는 능력이 없다면 돈 버는 법도 결코 배울 수 없지. 기회는 왔다가 가는 법이다. 언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야. 자, 네가 원했던 기회가 왔다. 수업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10초 후에 끝날 거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할게요. 내가 말했다. 저도요. 마이크도 말했다. 좋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말했다. 마틴 여사가 10분쯤 후에 올 거다. 내가 그분과 얘기를 끝내면 너희들은 그분과 함께 차를 타고 내 가게로 가거라. 거기서 일을 시작하는 거야. 보수는 1시간에 10센트고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오늘은 소프트볼 게임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마이크의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음한어조로 말했다. 할 테냐 말 테냐?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노는 것 대신에 일과 배움을 택한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